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치원의 한시 두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위해서 열정적인 자세 가져주시고요. 저작권 관련한 내용도 주의해 주세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추야우증과 제가야산 독서당 두 작품은 모두 통일신라 말기에 문장가였던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쓴 한시입니다. 여러분, 한시예요. 자, 작가의 생애와 관련하여 화자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자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두 작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것이 일단 여러분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 먼저 작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최치원이라는 사람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인데요. 1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빈공과에 급제를 했어요. 자, 빈공과는 뭐냐면 중국의 과거 시험 중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자, 12살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그런 어린 나이에 외국에 가서 과거 시험에 급제할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토황소경문이라는 아주 명문을 써서 이름을 드날린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나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막상 신라에 돌아와서는 자,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야산이라는 그 산에 은거하고 종적을 감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857년 출생인데 사망 연도는 알 수가 없죠. 네, 종적을 감추었으니까요. 자, 어떻게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치원이라는 사람 사실은 여러분 육두품이었다고 해요. 네, 이 당시 시대에는 골품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이 있어도 그 역량을 발휘할 만큼 높은 지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작가의 생애를 고려해서 우리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선생님 작가 소개 영상 준비했는데요. 네, 짧게 한번 감상해 보시고 본격적으로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을 꿈꾼 신라 최고의 천재 최치원. 최치원은 신라시대 육두품 집안에서 태어났다. 868년 12살의 어린 나이로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유학생활 6년 만인 18살의 나이로 빈공과에 장원으로 합격한다. 이후 그는 20살에 당나라 관리가 되어 중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당나라에서 지내는 동안 최치원이 쓴 글은 만여 편에 이르렀는데 특히 그 가운데 토황소경문은 명문으로 이름을 드높였으며 그로 인해 중국 황제가 하사하는 자금 어대를 받는다. 최치원은 1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물면서 당나라의 여러 문인들과 사귀며 문학을 배웠고 그것은 그의 능력을 더욱 빛나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된다.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은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정치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육두품인 그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방관리를 전전하다 이후 해인사에 은둔하여 저술활동에 전념한다. 비록 은둔 생활로 일생을 마쳤지만 유교와 불교, 도교를 통합한 그의 사상은 신흥 고려의 정치 이념을 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학문적 이해를 토대로 수많은 시문을 남겨 한문학의 발달에도 기여하였다. 제가야산 독서당은 최치원이 해인사에 은거할 때 지은 작품으로 시문선집인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물소리를 통해 세상의 온갖 시비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학문을 깊이 공부한 학자이자 뛰어난 문장가였고 개혁을 꿈꾸는 사상가였던 최치원. 그는 높은 신분제의 벽에 가로막혀 자신의 뜻을 다 펼쳐 보이지 못하고 역사의 뒤로 사라졌지만 그가 이룬 학문적 성과와 문학적 가치는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추야 우중 본격적으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 봐주세요. 이 작품은 선생님 한시라고 했는데요. 한시 중에서도 5원 절구에 해당합니다. 자, 절구는 뭐냐면 4줄짜리 한시를 절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줄이면서 동시에 한 줄에 5글자 추풍유고음 해서 5글자가 쓰였으니까 5원절구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야산 독서당의 경우는 추야우중과 마찬가지로 4줄로 되어 있지만 한 줄에 7글자가 들어있어서 7원절구에 해당합니다. 네, 일단 추야우중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추야우중. 자, 여러분 추자가 무슨 한자죠? 네, 가을이죠. 가을. 그 다음에 야는 밤 야자고 우는 비우자죠. 자, 그러면 제목의 의미 가을밤 비 내리는 가운데 중. 가을밤 비 내리는 가운데.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을인데다가 밤이기도 하고 또 비가 내려요. 네, 가을이고 밤이고 비가 내려 뭔가 어떤 분위기를 주죠? 네, 쓸쓸한 그런 분위기를 주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 제목이 암시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화자의 정서, 뭔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의 정서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구부터 보시면 추풍 유고음, 추풍 가을 바람에 유고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에다가는 좀 체크를 해놔주세요. 고. 자, 이 고라는 한자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괴로움. 네, 여러분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첫 줄에서부터 화자의 정서가 나온 거죠. 화자는 어떤 상태예요? 네, 여기 번역에도 보시면 힘들다, 괴롭다,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런 상태라는 거, 그럼 화자의 정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시를 쓰면서 화자 지금 어떤 상태? 이런 외로움의 이런 상태를 내가 좀 더 달래보고자 이렇게 내가 읊고 있다, 시를 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화자의 어떤 시를 창작하게 된 그런 동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기구의 내용 정리해보면 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시를 읊고 있는 그런 화자의 정서와 상황이 드러나는 부분이었고요. 네, 다음 승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새로 소지음. 자,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가 없네. 자, 여기서는 알아주는 이에 해당하는 이 지음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지음은 뭐냐면 알다 지자 그리고 소리 음자. 소리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소리를 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에요. 고사 인용 체크해 주시고 자, 지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자, 써주세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이에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이 지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중국에 베가라는 아주 검은 고를 잘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종자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 베가라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타면서 내가 이제 뭔가 광활하고 높은 그런 산에 내가 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타볼까 하고 검은 고를 타면 종자기가 듣고는 야, 너의 소리를 들으니 마치 내가 지금 높은 산에 오른 것만 같구나 하면서 베가라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타면서 내가 마음에 먹었던 그런 것들을 그 음악 속에서 친구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이 종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음이라는 게 보시면 소리를 안다라는 얘기잖아요. 친구의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친구와 서로 마음이 통한다라고 해서 이 서로 아주 친한 이런 벗을 지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뭐 고사에서 보시면은 뭐 종자기가 죽게 돼서 내 검은 고 타는 소리를 알아줄 리가 없다라고 해서 베가가 검은 고 줄을 끊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무튼 있습니다. 시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 지금 화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인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고만 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시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한탄인 거죠. 세상 어디에도 나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 정리해보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탄식, 한탄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창외 삼경우. 자, 창외, 바깥 외자, 창밖에는 삼경에. 자, 삼경이라는 거는 여러분 삼경은 중요해서가 아니라 많이 나와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전 시가에서 보면 삼경이라는 시간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삼경은 밤 11시에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이에요. 아주 깊은 밤의 시간이죠. 그죠? 삼경이라는 시간 고전 시나 고전 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이건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화자는 지금 추야 우중해서 밤야자라고 그랬죠? 밤 중에서도 밤 11시, 새벽 1시에 해당하는 아주 깊은 밤인데 지금 창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창밖의 비가 화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런 외로운 심정, 세상에 대한 그런 탄식, 한탄, 이런 고독함, 괴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을 창밖의 밤비가 나를 더 그런 고독감을 더 심화시켜주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좀 더 부각시켜주고 어떤 정서를 더 심화시켜주고 어떤 정서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외부적인 사물, 그런 객관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필기해 주세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에서 지금 세 번째 줄에서 보면은 이 밤비라는 거, 밤에 비가 내리고 있는 이런 배경이 화자에게 있어서 어떤 고독감을 더 심화시켜주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고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따가 학습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만 필기해 주세요. 자, 네 번째 줄 마지막 결구 봅시다. 등전 말리심. 자, 등 앞에서 말리의 마음이다. 무슨 뜻이냐면 등불 앞에서 말리 밖으로 내 마음이 향한다. 자, 말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거리가 말리나 된다라는 게 아니라 화자가 느끼는 그러한 거리감, 즉 심리적 거리감이에요. 심리적 거리감. 내 마음이 저 멀리, 저 말리까지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 등불 앞에서 내 마음이 말리 밖으로 향한다.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읊고 있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 나의 이런 고독함, 외로움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말리 밖으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의 상태를 토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정리하시면 나는 어떤 이런 세상 일과는 좀 어긋나 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속세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내 마음은 저 멀리 말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추야 우중 학습지 빈칸 채우면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학습지에서 첫 번째 이 작품 보기에서 여러분 요 부분에 한번 필기해 봐 주세요. 심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자, 한시에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발성을 가진 한자들을 배치해서 어떤 운율감을 살려주는 그런 효과를 위한 것을 앞운이라고 하거든요. 앞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심 다 미음으로 이 발성을 닫으면서 비슷한 그런 글자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창 밖에는 삼경에 비가 오고 있고 등불 앞에서는 말리의 마음이다. 보시면 시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글자 하나가 창과 등, 그 다음에 바깥이고 안쪽이고 삼경이고 말리고 비고 또 마음이고 글자 하나하나들이 서로 대응을 이루는 자, 대꾸법이 쓰였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시상 전개과정 정리해 보시면 자 1구에서 창작 동기가 드러나고요. 2구에서는 현재 상황, 세상 어디에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그런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 다음 세 번째 줄에서는 자 B라는 것이 화자의 고독감을 자 심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죠. 네, 잘 필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감정이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 지워주세요. 네, 감정이입이 아니고 객관적 상관물이 맞습니다. 네, 그럼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주관적으로 바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대상이나 정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감정이나 생각이 무언가에 의해서 더 심화되고 불러일으켜질 때에 해당하는 그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여러분 공부하면서 많이 만나본 그런 문학 용어일 텐데요. 객관적 상관물이 보다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필기해 주세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 보다 큰 개념이고 자, 그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은 다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지만 감정이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역으로 감정이입은 또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감정이입이면서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상관물이 다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자, 감정이입은 화자의 정서와 그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게 일치될 때의 감정이입이라고 하고요.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와 그 객관적 상관물의 정서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에서도 보시면 자,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 없네 하면서 창밖에 깊은 밤에 비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자, 깊은 밤에 비가 내리는 것이 화자에게 어떤 고독감, 외로움, 그런 쓸쓸함의 정서를 더 부각시켜주고 더 심화시켜주는 것이지 비도 화자처럼 외롭나요? 비도 화자처럼 쓸쓸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만약에 비의 정서가 뭐 슬픈 비가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비에도 어떤 정서가 보인다면 그리고 그게 화자의 정서와 일치한다면 감정이입이라고 보겠지만 여기서는 비가 뭐 그냥 비라고 나왔지 그냥 가을밤의 비를 따름이지 그것이 비 자체의 어떤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공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4구에서는 심리 상태를 토로했다. 자,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네, 말리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죠. 네, 3번 소재의 의미 봅시다. 이 작품에서는 가을바람, 등불, 밤, 비 등 화자의 외로움과 고뇌를 심화하는 다양한 소재가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밑줄 쳐주세요. 화자의 외로움과 고뇌를 심화시켜주는 소재들이다. 자, 특히 이 중에서도 특히 비는 화자의 고독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화자가 창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소재라는 점에서 화자가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 세상과 화자가 좀 차단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구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을 창작 시기를 볼 때 당나라 유학 시절에 쓴 것인지 또는 귀국한 이후에 쓴 것인지는 사실 불분명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창작 시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봄에 따라서 4구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네, 먼저 만리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당나라 유학 시절로 본다면 화자와 고국 사이의 거리가 만리라고 표현이 된 거고 그렇게 된다면 만리심은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겠죠. 등불 아래 내 마음이 만리 밖으로 향하고 있다. 내가 이 당나라에 유학 와서 뭐 빈곤과에도 급제하고 토항서 경문도 쓰고 막 굉장히 이름을 드날렸지만 그러나 나는 당나라에 있어서의 나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일 따름이라는
소외받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당나라에서 귀국한 이후에 창작한 걸로 본다면 말리는 세상과 자신의 뜻이 어긋난 데서 세상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 말리심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단절된 마음, 등불 아래 내 마음이 천만리 떠나간다. 내가 이제 귀국했지만 고국에서 나를 알아주는,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내 마음은 저 멀리를 향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떠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작가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이라고 했죠. 육두품.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라의 정치, 여기 오타가 있네요. 개혁이죠. 정치 개혁을 위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야산에서 응거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자, 창작 시기를 당나라에 머무는 동안으로 보기도 하고 돌아온 이후로 보기도 하는데, 자, 당나라에 머문 동안으로 본다면 소외받는 이방인으로서 쓸쓸하게 지내던 그런 최치원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또 반면 후자로 본다면 고국에 돌아왔지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이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감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오원절구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었고요. 서정적이고, 자, 애상적이라는 말 좀 슬프다라는 뜻이죠. 제제 비 내리는 가을밤 제목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지식인의 고뇌로 볼 수도 있고, 또 주제가 당나라 유학 시절로 본다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주제도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창작 시기에 따라서요. 자, 특징,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했다. 가을바람, 밤, 비 이런 화자의 외로움과 고뇌를 심화하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했었죠. 자, 제목에서 추야 우중이라는 이 제목에서 보시면 추, 가을, 그 다음에 야, 밤, 그다음에 우, 비, 가을이고 밤이고 비가 내리고, 이런 조합으로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즉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추야우중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한시 보겠습니다. 제목이 긴데요. 가야산 독서당,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야산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은거에 들어갔다가 종적을 감추었다라는 그런 우리 작가 생애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죠. 그죠?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한탄하고 탄식하던 화자가 이제 산의 은거에 들어가서 속세와 단절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시로 표현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네, 마찬가지로 한시고요. 4줄짜리 절구시죠. 그런데 한 줄에 몇 글자 쓰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씩 쓰여서 칠언절구에 해당합니다. 자, 기구부터 봅시다. 첩첩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자, 무엇이 그런다라는 말이 생략됐네요. 네, 계곡물이요. 계곡물이, 가야산에 있는 이 계곡물이, 그 계곡물 소리가, 구체적으로는 계곡물의 소리겠죠. 그 계곡물 소리가 첩첩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서, 자, 미친 듯이 내뿜는 건 마치 정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화류법이라고 하죠. 화류법. 자, 물소리가 미친 듯이 내뿜어서 봉우리에 물려들 정도로 아주 빠르고 강렬하게 흐르는 물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미친 듯 내뿜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물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해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봉우리에 울린다라는 것은 어때요? 청각적 이미지죠. 청각적 이미지. 물소리를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화류법을 사용하고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산골을 흐르는 냇물의 모습과 소리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죠? 자, 지금 선생님 이렇게 기구 내용 정리한 거 여러분 학습지에 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승,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사람의 말소리가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소리가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가까운 소리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물소리가 아주 크다. 사람의 말소리를 막아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아까 전에 자, 사람의 말소리를 분간하기 어렵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말소리가 세 번째 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인어요. 사람의 말소리. 사람의 말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항상 시비하는 소리죠. 여러분 시비가 뭐예요? 옳을 시자, 비는 그를 비자. 옳다 그르다라고 서로 다투는 소리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소리, 다시 말해서 세속의 소리예요. 세속의 소리. 속세의 소리, 세속의 사람들의 이런 속세의 소리가 귀에 들릴까 항상 두려워했었대요. 그러면 항상 시비하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 화자가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세모죠. 항상 시비하는 소리, 사람의 말소리, 세모죠. 화자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거,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그죠? 항상 나는 사람들의 이런 서로 뭐 네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나는 들릴까봐 내가 그런 거 들릴까 두려워했다는 말은 나 그런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죠.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연이죠. 두렵다라는 화자의 정서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세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태도. 사람들의 말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다? 항상 시비하는 소리로 표현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정리해 보시면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나는 항상 이렇게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해 왔다. 자, 다음 마지막 봅시다.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뭐예요? 인간의 소리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막 봉우리에 울릴 정도로 아주 빠르고 강렬하게 흐르는 이런 물소리 덕분에 내가 말소리, 시비소리 듣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의 말소리와 이런 흐르는 물소리는 어때요? 서로 대조적인 시어인 거죠. 자, 흐르는 물, 유수. 유수는 결국에는 자, 필기해 주세요. 사람의 말소리, 인어로 표현된 사람의 말소리와 대조적인 시어인 거죠. 대조적인 시어에 해당하고요. 자, 물소리 덕분에 지척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물은 어떤 거예요? 물은 그냥 흐를 따름이죠. 사실 온 산을 둘러싸게 이 물이 이렇게 빠르고 강렬하게 흐르도록 화자가 그렇게 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물은 그 자체일 따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부러라는 이 표현이요. 좀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화자가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자연물은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 그죠? 자연물은 어떻게 주관적으로 변용한 거예요. 변용이 어려우면 해석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마치 이 흐르는 물이 온 산을 둘러쌀 정도로 아주 역동적으로 빠르고 강렬하게 흐르는 것으로 내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마치 자신의 의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어떤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런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뭐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뭐 주객 전도가 쓰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흐르는 물이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요. 자, 흐르는 물.
자, 옆으로 빼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흐르는 물은 지금 현재 화자가 응거하고 있는 자연 공간이죠. 아주 큰 물소리가 들리는 그런 공간에 지금 화자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흐르는 물 덕분에 나는 시비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즉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시어죠. 자, 그리고 속세와 단절되는 것은 나의 의지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속세의 소리, 항상 시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까봐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흐르는 물 덕분에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막아주잖아. 그러면 화자의 내면적인 갈등을 해소해주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시면 네,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가야산 독서당 학습지 빈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야우중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 표시 한번 해봐 주세요. 만, 간, 산, 비슷한 발성의 소리들이 지금 비슷한 위치에 배열되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네, 앞운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겹겹이 봉우리에 올린다 해서 물소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사람의 말소리 해서 사람의 소리를 이야기했고, 세 번째 줄에서도 항상 시비하는 소리, 사람의 소리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줄에서는 흐르는 물 해가지고 다시 물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2번 작품의 짜임 보세요. 자, 기구와 승구에서는 외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전과 결에서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구에서 보시면 세상의 소리 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결구에서는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서는 외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내면 심리를 얘기했죠. 자, 우리 고전 시가에서 특히 한시에서 앞에서는 경치를 말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을 선경 후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은 먼저 선자, 후는 뒤 후자, 그죠? 먼저 경치를 말하고 외부적인 상황을 말하고 후에 나중에 정서를 표현하는 자신의 내면은 뒷부분에 표현하는 것을 선경 후정의 방식이라고 하죠. 필기해 주시고요. 자, 3번 시어의 의미. 자, 인어는 사람의 소리죠. 그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시시비비를 가린다 하죠. 그죠? 시비와 어지러움. 자, 사람들의 시비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워함. 자, 공자가 두려워하다 공자예요. 그리고 공포할 때 그 공자예요. 롱은 싸다 롱자예요. 싸다. 무언가 감싸다. 흐르는 물에게 산을 감싸라고 했다라고 하죠. 그죠? 그 물에게 산을 이렇게 감싸라고 이렇게 시킨 게 누구예요? 주체가 바로 화자로 표현되어 있죠. 그게 이 시에서 되게 좀 특별한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작품에서 인어란 단순히 사람들의 말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분쟁과 시비, 어지러움 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다라는 이 한자가 쓰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시비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하는 또 화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롱이라는 한자, 둘러싼다는 뜻이고요. 흐르는 물이 산을 감싸므로 얼핏 보면 물이 주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흐르는 물로 산을 감싸라고 한 주체는 바로 화자인 거죠. 그죠? 사실은 얼핏 보면 물이 주체인 것 같지만 흐르는 물을 산을 감싸라고 한 주체는 화자입니다. 자, 이는 물소리를 이용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네, 4번 봅시다. 물의 함축적인 의미. 자, 흐르는 물과 말소리는 서로 대조적인 시어였죠. 그죠? 이 작품에서 물은 먼저 화자와 속세 사이를 가로막는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화자가 응거하고 있는 자연 공간이기도 하죠.
또 세상에 시비하는 소리를 막아서 화자의 내면적인 갈등을 해소해주는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대조법을 활용한 효과 1구와 4구에서는 자연의 물소리를 말했고 2구와 3구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비하는 소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의 삶과 세상 속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대조는 시비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세태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갈래 보시면 칠언절구, 서정적이고 상징적이다. 이제 상징적인 거는 이 물소리에서 그런 상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주제, 세상과 단절하고 산 속에 응거하고 싶은 속세와 단절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바로 주제가 되겠고요. 네,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했다는 것이 아주 주된 특징이고요. 물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대조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최치원의 추야우중과 제가야산 독서당 2개 한시 작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치원의 한시 2 작품 공부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황의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